김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청나라와 일본과 조선이 각각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을사조약에서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큰 절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기보다는 절망 가운데서 피어난 이야기죠.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 속에서 역사 속에 깊이 남을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의병운동하고 애국개몽운동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병은 주로 삼남지방, 양반들이 많이 사는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의미가 아예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주도했었던 의병항쟁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 때문에 학계에서의 평가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조선왕조를 다시 살리자라는 게 되게 컸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의병 내에서 신분제를 강조하고 평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를 담보하지 못한 그냥 무장 저항밖에 안 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을민현과 정민현에 치열하게 싸웠는데 1909년 국권 피탈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거든요. 대의병 학살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일본 군 한 명이 죽을 때 의병 132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학살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의병 항쟁은 아주 소수적인 형태를 빼놓고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초기에 핵심적인 목표가 뭐였냐? 평안도 사람들이거든요. 서북지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이해관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도했던 것이 뭐냐?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수용하고 사회 진화론 같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면서 부국강병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907년 이제 국권 피탈이 너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신민이라는 단체 속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신민회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회영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회영은 당시에 소론의 명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소론 지방의 명문가의 자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가족들을 다 설득하고 특히 삼촌을 설득한 다음에 당시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요즘 돈으로 추산하면 300억 정도 되는 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급매한 거예요. 급매해서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만주로 망명을 가요. 만주로 망명을 가게 되고요. 가기 전날 이제 자기 집안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노비문서를 꺼내서 노비문서를 다 불태워요. 나라가 망했는데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노비 해방을 자체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회영이 무슨 얘기하냐? 나는 내일 우리 가족과 함께 만주를 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독립운동을 하겠다.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같이 갈 사람 있느냐? 노비들 중에서 이제 의협심이 강한 노비들이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300억이라는 돈,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의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만주 삼원보 지방에서 신흥 무관학교, 그리고 경학사 부민당 같은 군사기구와 이 자치 마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단순한 독립운동 기지가 아니라 자치사회가 만들어지는 혁혁한 어떤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흥 무관학교 때문에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시민의 산하에 이 만주의 마을들을 거쳐나가서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회영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이한 모습은 뭐냐? 동아시아 평화연대의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쟁, 반제국주의. 새로운 동아시아의 어떤 열기가 딱 꽃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혹시나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평화주의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러일 전쟁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비판합니다. 아주 독특한 주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와 친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일본인, 중국인, 우리나라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쿄에 모여서 아주와 친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초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중근이에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물론 이토를 처단했던 이유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무너뜨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잡혔던 안중근이 루이순 가모소에서 썼던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정도의 생각을 했던 분이 아닙니다. 안중근이 무슨 주장을 하게 되냐면 특별히 이토를 처단했던 이유를 동양평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 당시 시대상은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연합을 해서 한중일 연대 속에서 서양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인데 이토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거부하고 어떤 제국주의화를 꾀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토를 죽인 이유는 단순하게 한민족에 대한 어떤 죄가를 응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역사적 응징도 동아시아 평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을사조약도 막지 못했고 일본의 제국주의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회영이라는 한 존재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독립운동사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고요. 안중근이라는 원래 이제 애국개몽 운동과 의병 활동을 다 겸했었던 안중근이라는 한 존재가 이토를 처단할 적에 그것이 한국인의 어떤 평화와 어떤 독립만이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꿈꿨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관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